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출총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우리 강의를 보는데요. 먼저 이제 한번 시험이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찰 승진 문제가 이제 한 4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일단 놓고 보면 기본 강의가 있잖아요. 기본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기출 총정리 강의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죠. 뭐 경찰 승진을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경찰 채용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 20문제 이 정도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찰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득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득점이 아니죠. 어떤 득점? 고득점. 만점에 이제 가까운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이게 뭐 학문적인 공부 이런 것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맞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쭉 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득점을 하려면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출제 방향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출 총정리 강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를 쭉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석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형사소송법은요 어떤 시험이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대부분 다 뭐다? 조문과 판례예요. 이 비율이 거의 5대 5입니다. 50%고요. 지문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 확연하게 50대 50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문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다? 판례 조문이 섞여서 나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따져보면 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몇 퍼센트다? 50%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보는데요. 근데 조문과 판례가 전혀 뭐 새로운 데에서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다? 이제 결국엔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에서는 나오는 패턴이 뭐다?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 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거의 뭐 40문제라고 하면 38문제, 그 다음에 경찰체험 20문제라고 하게 되면 19문제 정도는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문제가 안 나오는 거가 있겠죠. 그럼 한두 문제 안 나오는 건 뻔합니다. 뭐다? 판례죠. 판례는 예전에 나온 것도 있지만, 자, 뭡니까? 기출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결과적으로 뭘 할 수가 있다? 다 고득점에서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결국에 이 기출문제들을 보는데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분석이라고 해서 무슨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맞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면서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문제를 봤을 때 전혀 이제 위축되지 않고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만점에 가깝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번의 설명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시고요. 자,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 형사소송법 서론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죠. 그러면 나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논의가 항상 1번 문제는 다 뭐다? 법원성이에요. 법원성.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있냐 없냐.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은 안 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었죠. 그래서 요걸 놓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건데, 당연히 헌법 규정은 법원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법원성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최고의 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도요, 모든 법률보다는 이제 실질적 의미에 뭐가 있었어요? 형사소송법이 있었죠.
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뭐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도 뭐죠? 법원성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까지 뭐 잘 안 나온 부분이지만 좀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은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 또 뭐가 있어요? 예규가 있었죠. 대법원 예규는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자기들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는데, 이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법률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 얘기했지만, 자, 뭐가 있어요? 판례와 조약이 있었죠. 판례와 뭐가 있다? 조약이 있다. 그래서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뭐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법원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은요, 모든 조약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있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성을 인정받는 조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내용들을 보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상당수의 문제가 뭐냐면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제 묻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서 있는데, 자,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27조에 가보면, 사망에 가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있죠. 그 다음에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에서 12조 5항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뭐다?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 12조 6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할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비슷한 게 뭡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로 불리웠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디에만 규정이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나왔는데 1번 뭐 내용이다. 근데 2번에 이제 박스로 나와 있는 것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박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에 있죠. 그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그럴싸하지만 증거재판주의는 어디에 있어요? 헌법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어디다? 307조 1항에 있죠.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이제 뭐다? 이것도 적법 절차 원칙에서 왔다라고 하지만요. 이건 형사소송법 뭐다? 에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308조의 2라는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백의 보강법칙 헌법에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패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걸 좀 알아주시는데 요 뭐 내용들 보시고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문제의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11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뭡니까?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해 가지고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쪽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 헌법 규정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보는 건데요. 여기 내용들 보시면 쭉 읽어보시는 거죠.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나와 있던 걸 생각을 하면 뭐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런 건 없어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법 절차, 뭐 다음에 강제수사 법정주의, 뭐 그 다음에
고문을 받지 않냐고요. 진술거부권 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권, 그래서 뭐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런 거 없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자, 3번 해설이었군요. 3번 문제를 다시 봅시다. 3번 문제.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뭡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된 걸 찾는 거예요. 모두 규정된 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헌법에만 규정되어 있느냐, 형사소송법에도 같이 규정되어 있느냐 있는데, 자, 있죠. 무죄 추정 헌법에도 있고요.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 다 있습니다. 근데 전문법칙은 어디에 있어요? 이건 형사소송법 310조의 2에 규정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같이 돼 있냐, 아니면 헌법에만 있느냐, 형사소송법에만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잘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 문제는 이제 법원에 관한 이야기가 됐고요.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습니까?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쪽을 가서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적용 범위가 있었죠. 그래서 적용 범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인적 적용 범위하고요. 다시 장소적부터 씁시다.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적 적용 범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적용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적용이 안 되는 예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인적 적용 범위도 예외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 장소적 적용 범위 예외가 뭡니까? 바로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죠. 주한 외국 대사관, 이런 곳들은 뭐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 것은 자, 뭐다?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 맞지만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적용 범위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인적 적용 범위. 근데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 뭐 나중에 형법의 적용 범위와 같이 연결되는 뭐 내용이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볼 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는 이제 국제법상 예외와 국내법상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그 예외는 뭐다? 국제법상 예외가 있더라. 국제법상 예외가 있고요.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국내법상 뭐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국제법상 예외는 뭐 이제 외국의 국가 원수가 있죠. 자, 외국의 국가 원수 있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의 국가 원수가 왔는데 그 국가 원수를 잡아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옛날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예전에 나온 건 대한민국 국민인 수행자가 있어요.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임받은 외교사, 대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국제법상 예외가 있는데 뭐 예전에 좀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법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데 국내법상 예외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놓고 보는데, 자, 대통령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불소추 뭐가 있죠? 특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불소추 특권은 어떤 겁니까? 자, 이제 내란과 외환은 제외하죠. 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당한다, 소추당하지 않는다?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기간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 정지가 되죠. 정지가 된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은 뭐가 있어요? 체포 특권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면책 특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의 어떤 예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뭘 빼죠? 현행범을 제외합니다. 자, 국회의원에 대해서 현행범은 제외하고요. 다음에 뭡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뭐죠? 동의 없이. 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당한다, 구금당하지 않는다? 구금당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있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이렇게 범법으로는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요. 자, 뭐 또 포함을 시킨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 자,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공소 기각 판결을 하죠.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 인적 적용 범위 예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이 제정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의 그런 적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서 자, 우리 문제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적용 범위가 등장을 하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첫 번째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있죠? 그럼 뭐한다?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있는데 정확하게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된다? 327조 뭐다?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죠. 뭡니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뭐 이런 것도 형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형법, 형사법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자, 주한 미국 문화원 있죠? 주한 미국 문화원을 뭐다? 치해법권 지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치해법권 지역으로 봤는데 판례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을 취한 판례다? 속인주의를 취한 판례죠. 속인주의. 그래서 2번 뭐 있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가보시면 자, 국회의원은 뭘 뺍니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도 구금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가보시면 네 번째가 중요한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냐?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보호주의에 따라서 형법 5조 6조에 해당한다고 하면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형법 5조를 잠깐 가보면 형법 5조. 형법 5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게 있죠. 자, 외국인의 국외범이 있는데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몇 조에 있다? 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5조를 보게 되면 자, 뭐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란죄, 그 다음에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있죠. 요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형법 5조는 뭐다? 열거 규정입니다. 자, 열거 규정이라는 뜻은 여기 나온 거 이외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자, 뭐다? 여기 있죠. 문서하고 인장에 관한 죄에서요. 자, 뭐다? 조문은 어떤 거? 바로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인장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공인장을 의미하죠. 공인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문서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장도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는데요. 자, 4번 판례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외국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자, 5조가 적용되는 재산범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죠. 재판권이 없다. 그러면 재판권이 없으면 무슨 재판을 해야 됩니까? 327조 1호에 따라서 무슨 재판?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 문제,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다. 잘 파악하시고요. 자,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 있는데 복합적인 얘기죠. 그래서 1번 내왔는데 방금 봤죠. 그래서 재판권 없습니다. 물론 답은 1번이에요. 됐고,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요. 자, 미군 범죄에 관한 소파죠, 소파. 그래서 소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에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자,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뭐 있는데 이건 이제 소파 조문입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런 걸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자,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있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의 당일,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요거죠. 요건 뭐다? 바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뭐다? 부수행위로 봐줬죠. 노회찬씨 사건이죠. 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죠.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온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항소심이 신법시행을, 이건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자, 항소심이 신법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죠? 국법이죠. 쭉 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길게 하는데,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될 때 부칙이에요. 뭐냐면 국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라고 해요. 그리고 자, 신법을 적용하면 신법을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기존 행위는 유효하게 놔두고 뭐다? 신법을 적용하는데 뭐다?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있는데 뭐 별 얘기 없죠. 쭉 읽어보시면, 자,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적용 범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면소가 아니죠. 면소가 아니고 뭘로 간다? 공소, 기각, 판결하라고 했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과 4번이 부칙조문입니다.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에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국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태도에 따라서 이제 아까 우리가 5번에 나와 있는 4번 판례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형사소송법 서론에서 법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셨는데 판례들을 잘 숙지하고 문제 지문들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14페이지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형사소송의 이념과 뭐가 있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이 있죠. 이념.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냥 이쪽으로 가서 우리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 자, 이념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실체 진실에 뭐가 있다? 발견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적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다? 바로 형사소송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동등한 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다? 서로 상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에 있다? 자,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진실의 발견. 첫 번째가 이제 실체 진실의 발견인데 그 실체 진실의 발견의 내용을 가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보는데 적극이 뭐라고 했죠? 유죄자 필벌이라고 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극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죄자 방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됩니까? 충돌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우선한다? 자, 소극이 우선한다고 했죠. 적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절차로 들어가 보면 자, 피고인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적정 절차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정한 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뭐죠? 피고인 보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성. 그래서 최소 침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재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부터 가보시면은 자, 실체 진실주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바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실체진실주의와 구별된다. 그래서 형식적 진실주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민사죠, 민사. 그래서 민사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뭐죠? 당사자의 주장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 능력의 한계, 사실상의 제약이죠. 됐고, 그 다음에 실체 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송 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근데 처분권주의인데 민사에서 바로 이 당사자 처분을 인정을 해요. 그럼 처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사소송에 인정할 수 있냐? 그런 거 인정 못하죠. 그래서 처분 허용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체진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실체진실주의와 관련된 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제도적 장치와 관련이 없는 거. 그럼 진실을 발견하는 건데 자, 2번 있죠. 진술거부권 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적정 절차죠.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도 가보시면 또 비슷한 패턴인데 박스 한번 볼까요? 박스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 해가지고 자, 일단 보시면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 측의 증거조사가 좀 불만족이다. 그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체진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실체진실이에요. 근데 필요적 보석이라는 것은 인권보장입니다. 인권보장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적정 절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자,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처분권주의 이런 거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체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 돼서 여기 니은번, 리을번, 비읍번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 되는 건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알고 가시면 뭐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적법 절차 원칙 옳지 않은 것 있는데 첫 번째 적법 절차의 원칙은 뭡니까? 형사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된다 있는데 이거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죠. 자, 우리가 기본 수업을 할 때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뭐다?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도 있고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 있었죠. 그래서 형식은 뭐다? 법률에 근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은 뭐다? 내용도 뭐다? 정당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자, 헌법 12조 제1항 2문과 동조 3항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결국엔 적법 절차가 왜 필요하다? 바로 개인의 형벌권,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옹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고요. 세 번째로 가보면 자,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이건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틀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영장이 있죠. 영장. 그래서 영장을요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수사 단계의 영장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공판 단계의 영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수사 단계의 영장을 뭘로 받습니까? 허가장으로 받죠. 그 다음에 헌법 12조 3항에 근거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명령장이라고 했습니다. 12조 1항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쪽은 검사가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아야 된다?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판 단계의 영장은 뭐다? 법원이 직권 발부합니다. 검사가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는 건데요. 3번. 자, 헌법상 영장제도의 적법 절차 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자 뭐죠?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면 수사 절차예요? 공판 절차예요? 당연히 공판이죠. 공판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면 자,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뭐다? 314조가 있죠. 314조는 뭡니까? 312조 내지는 313조에서 자, 뭐다?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그 이에 준하는 사유이네요. 진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있었음이 뭐다? 증명이 됐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런 규정은 뭐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봤죠. 그러면 헌법에 뭐다? 합치하는 법률 규정이다. 그러니까 합헌이다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제 그런 취지고요. 3번 내용이 의미가 있겠는데 3번은 어떤 내용이다? 바로 영장을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한다? 바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신청을 하지만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은 직권으로 발부한다. 그런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자, 5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제 형사동의 이념 있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뭐가 된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과 소극이 충돌할 때에는 어떤 걸 우위에 둬라? 소극을 우위에 두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 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고, 세 번째 가보면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단순히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업무 감독과 뭐다?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를 포함한다. 해서 바로 선임감독, 감독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된다. 근데 감독을 안 했다? 법원 잘못. 법원 잘못이니까 피고인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나중에 항소에 가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변호인에서도 나오고요. 다음 4번으로 가보시면요. 자, 공소장 일본주 위반이죠. 자, 공소장 일본주 위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치유가 된다 안 된다? 공소기각 판결 뭐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치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자, 법원의 심증이 형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조사를 형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책문권의 포기로서 뭐가 된다?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게 다수견입니다. 그럼 다수견이 공식 의견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수견도 있어요. 이게 소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소수견은 공식 의견이 아닌데 객관식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완벽한 문장인데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 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이 된다. 그래서 소수견인데 다수견, 공식 의견 이거였죠. 그래서 치유가 된다. 언제?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치유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6번 있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 요 부분은 일단 보시는데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위반된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 진실의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됐고, 다음에 니은번 가보시면요.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30일 이내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는데 그럴싸하죠?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수사가 개시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해라. 그런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 방치를 위하여 25년 동안 확정 판결이 없으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뭐죠? 의제 공소 시효입니다. 그래서 25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집중심리주의를 표현하고 있네요.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개정하고 다음에 14일 이내 한다 해서 집중심리주의 규정이 있고요. 다음 미음번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뭘한다? 항소심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4개월 이내인데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소촉법에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니은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있죠? 미음번 이런 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근데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그 다음에 뭡니까? 디귿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리을번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요거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형사소송법의 이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판례인데 이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지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문을 보는 요령이 있어요. 지문에서 지문은 뭐죠? 핑거프린트라는 지문이죠. 네, 지문인데 이 지문이라는 것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종생 불변.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만인부동.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의 왕이라고 해요. 실무에서. 지문은 증거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증거는 현재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걸 함부로
위헌 결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나오면요. 전부 다 뭐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자 7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는요. 17세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 십지지문을 채취하고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경찰청장이 관리하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합헌이다라는 겁니다.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과목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얘네가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뭘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 얘기죠. 3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금지처분이네요. 자, 금지처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들어간 건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다? 운동금지하고 접견금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운동금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뭐다? 위헌이라고 했고요. 접견이나 서신수발을 금지한 것은 뭐다? 합리적인 제한이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운동을 금지하네요. 뭐다? 침해하죠?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됐고, 다음 4번째는 이제 이것도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려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위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들어가 보면 8번 문제를 가보시면요. 별건 없죠. 그래서 있고 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지문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제 합헌적인 내용이죠. 넘어가시고요. 자, 8번에서도 1번 뭐 특별한 얘기 없는데 1번 어떤 겁니까? 자, 일단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 사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위법 수립 증거 배제 법칙. 이것에 대한 뭐 이론적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뭐 영향이 차단되거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독수과실의 예외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뭐다? 이제 무죄 추정을 받으며 뭐 이제 무죄 추정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4번째, 자 이게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 것이냐? 실제로 신속한 재판을 함부로 침해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째 거에서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다. 그래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면요. 9번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 뭐죠? 독수 과실의 예외를 다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설명을 한 거죠. 판례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했는데 실제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구속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다? 실제로 무죄 추정과 구속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게 이제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죠. 다음에 3번째. 자, 뭐다? 이제 영장주의 개념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하면 이건 구속영장에 관한 개념이죠. 근데 구속영장은 무슨 뜻이다? 바로 구속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언제 구속영장의 취소 내지 실효 여부 이런 것도 누가 판단한다? 법관이 판단하자라는 거죠. 검사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에서 적정 절차 원칙 적절한 거에서 1번 뭐 나오고 있으니까 됐고요. 2번도 받고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멋주게 해서 있죠. 이건 정밀 신체 수색인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위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째 주민등록증이죠.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적정 절차 뭐 있죠? 그래서 1번 있는데 이것도 받고 2번 보시면 지문 나왔으니까 합헌이겠죠.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3번도 별거 없고 4번 똑같네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밀 신체 수색이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 이런 취지의 판례다라는 걸 알아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어떤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제 거기서 헌법에 규정된 거 이런 것들을 쭉 따졌는데 다 원칙 이런 것만 봤어요. 근데 자 조문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조문들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뭡니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이거 몇 조? 12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쓴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거 뭐다? 12조 3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호인을 붙인다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12조 4항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심사 있죠? 그래서 12조 6항 있죠? 12조 6항. 그 다음에 자 이제 리을번, 미음번 가보시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상관없다.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의 보강 법칙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12조 7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12조라는 조문은 헌법 조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되는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념까지 하고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도 간단하게 좀 설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 구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